행복은 어디서 오는 거고 불행은 또 어디서 오는 걸까요? 모두 우리 스스로 하기 나름일까요? 저는 요즘 인연과 우연히 만나 필연이 되는 것에 대해 자주 생각하곤 합니다. 저의 인생 첫 기억은 식목일에 집안 마당에 작은 나무를 심었던 것입니다. 당시 흔치 않게 마당 있는 2층 집에서 살았던 저는 어머니보다 집에서 일하시는 분이 만들어주시는 반찬을 더 많이 먹으며 자랐어요. 정원사 아저씨가 시키는 대로 나무 뿌리가 상하지 않게 구덩이에 넣고 흙을 덮어준 다음에 꾹꾹 눌러주고 물을 줬던 게 저의 첫 기억이자 식목일 행사였습니다. 당시 큰 공장의 사장님이었던 아버지께선 거느리는 직원이 많았고 그 직원들이 저를 보고 도련님이 의젓하다며 박수쳤던 것까지 기억이 납니다. 나무가 빨리 자랐으면 좋겠어요. 너무 서두르면 안 돼. 뭐든지 때가 있는 거란다. 성급한 마음에 물을 많이 주면 나무가 우려 죽을 수 있어. 하지만 나무는 물을 먹어야 살 수 있잖아요. 그건 맞는 말인데 용진이도 밥을 많이 먹으면 배 아프잖아. 나무도 똑같아. 나무에게 물은 우리의 밥이나 마찬가지인데 물을 많이 먹으면 배가 아야하고 아프겠지? 그럼 나무도 병원에 가요? 병원에 갈 일이 생기기 전에 우리가 세심하게 보살펴줘야 한단다. 알았어요, 아빠. 제가 이 나무가 죽지 않도록 잘 보살필게요. 알았어. 이 나무는 이제 용진이 나무야. 우리 용진이 벌써부터 종이공장 사장님다운데 나무 소중한 줄도 알고 말이야. 아저씨도 분발해야겠어. 용진이한테 자리 안 뺏기려면. 아휴, 어른의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어 다들. 이제 들어가자. 그렇게 식목일에 제가 처음 심은 나무 앞에서 저 아버지의 친구 두 분과 함께 찍은 사진은 제 빛바랜 앨범 속에 고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추억이 소중해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죠. 어렸을 땐 다른 친구들과 달리 집에 2층도 있고 마당도 있고 또 넓은 제 방이 따로 있다는 게 그냥 좋기만 했어요. 그리고 방바닥이 아니라 침대에서 잘 수 있는 것, 항상 냉장고에 맛있는 음식이 가득 있다는 것,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엄마뿐만 아니라 집에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만들어줘서 제가 먹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지 않는 친구들이 오히려 이해가 안 될 정도였죠. 그리고 조금 크고 나서야 아버지가 피와 땀으로 일군 공장 때문에 제가 호요식하며 자랐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다녀오셨어요? 네,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별일 없으셨어요? 수출이 줄었는데 걱정할 정도는 아니에요. 아빠! 용진아, 오늘도 공부 열심히 했어? 그럼요. 그리고 오늘 나무에 물도 열심히 줬어요. 부모님 두 분은 항상 서로 존댓말을 사용하셨었죠.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이 지금 생각하면 정말 보기 좋은 모습이었죠. 당시 종이 만드는 공장을 운영했던 아버지는 지방에 정말 큰 공장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A4 용지, 그리고 스케치북, 또 책을 위한 종이를 생산했었죠. 아버지와 아버지 친구 두 분이 공동으로 세운 이 공장은 당시 전국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로 수출까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아버지는 본인이 공장에서 만드는 종이에 엄청난 자부심이 있으셨죠. 용진아, 나무한테 물 너무 많이 준 거 아니지? 당연히 아니죠. 옆에서 엄마도 함께 봐주셨어요. 그쵸? 그럼 나무가 너무 배가 불러서 탈나지 않게 잘 조절해서 줬지, 우리 아들이? 처음 나무를 심었을 때보다 나이를 먹었다곤 해도 여전히 어렸던 저는 당시 아버지의 고민과 걱정이 뭔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해맑게 자랐던 저는 갑작스러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용진아, 우리 이사 가야 할 것 같아. 이사? 어디로? 그럼 저 나무도 데려갈 수 있어? 그 집은 마당이 얼만큼 큰데요? 새로 이사 갈 집은 마당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럼 저 나무를 두고 가야 한다고? 싫어요. 무조건 데리고 갈 거예요. 용진이 네가 그렇게 떼쓴다고 될 일이 아니야. 늘 자애로웠던 어머니께서 처음으로 저에게 정색하고 말씀하셨죠. 너도 어른이 되면 엄마가 지금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할 거야. 그러니까 나무는 포기하도록 해. 장난감도 친구들 나눠주고 조금만 챙기고. 싫어요. 이건 다 내 건데. 고집 부리지 마. 지금 그런 걸 챙길 때가 아니라고. 정말 필요한 것, 정말 급한 거 아니면 챙기지 마. 용진이 너는 공부할 것들만 집중해서 챙겨. 동화책, 만화책도 가져갈 수 없으니까. 너무 속상했어요. 어머니는 무조건 다 안 된다고만 하고 아버지는 집에 들어오시지도 않고. 그렇게 며칠 뒤 작은 트럭 한 대가 우리 집으로 왔고 저와 어머니는 정말 줄이고 줄인 단촐한 집만을 가지고 이사 갔습니다. 당연히 전학도 갔죠. 전학 간 학교는 전에 다녔던 학교보다 위치도 안 좋고 시설도 별로였어요. 학교가 언덕 위에 있었거든요. 제가 어디 갈 때마다 저를 태워주셨던 기사님도 이젠 볼 수 없었죠. 아빠는 언제 와요? 아빠는 우리를 위해 아주 먼 여행을 떠나셨어. 아빠 보고 싶어도 조금만 참자. 여행? 어디로 갔는데요? 우리는 왜 데려가지 않고. 우리는 갈 수 없는 곳이야, 아직.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아빠를 만날 때까지 열심히 살자. 알았지? 별거 아니야. 엄마는 용진이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 늘 별일이 아니라고 말했던 어머니의 말을 믿었던 저는 며칠 뒤 찾아온 사람에 의해 이게 별일이 전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당신 미쳤어? 왜? 형수 걱정돼서 와봤는데 너무 박하네. 걱정? 정말 걱정됐으면 이 사람 그렇게 가기 전에 막았어야지. 뻔뻔한 사람 같으니라고. 당신 때문에 다 이렇게 된 거야. 당신 때문이라고. 용진이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이 집도 나쁘지 않지? 안녕하세요. 자, 이거 아저씨가 우리 용진이한테 주는 용돈이야. 받지 마. 형수, 아직 아쉽지 않은가 봐? 내가 챙겨줄 때 받아요. 괜히 오기 부리지 말고. 사춘기에 접어들 무렵 그때 엄마가 아버지 친구를 왜 그렇게 진저리가 나도록 싫어했는지, 그리고 어머니가 왜 화병으로 돌아가셨는지 그제서야 저는 다 알게 됐습니다. 제가 어렸다는 이유로 어머니는 너무 많은 걸 숨기고 혼자 짊어지셨죠. 기억하세요? 우리 아버지는 친구 2명과 동업을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우리 집은 쫄딱 망했습니다. 밤에는 돈 내놓으라고 모르는 사람들이 집을 막 찾아와서 소리 지르기도 했어요. 그리고 저와 엄마는 아빠 없이 단칸방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된 원인, 아버지가 머나먼 여행을 떠나게 된 이유. 바로 이사 후 얼마 뒤 찾아왔던 아버지 친구의 배신. 아버지와 함께 일군 공장을 혼자 다 차지하기 위해 꾸민 계략. 용진아, 너 힘들겠지만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돼. 지금은 어렵겠지만 너 꼭 엄마랑 아빠 복수해야 해. 알았지? 무섭고 힘들겠지만 넌 할 수 있어. 아버지는 배신감과 혼자 다 짊어져야 하는 회사의 빚 때문에 세상을 떠나셨고 어머니는 화병으로 병을 얻으셨어요. 분명 돈만 있었으면 어머니는 금방 건강해지셨을 거예요.
하지만 외가와 친가에서 아무리 도와줘도 넉넉한 살림이 아니었던 친척들은 어머니의 비싼 약값과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었고 어머니는 치료를 포기하셨죠.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든 사람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넌 누군지 알지? 그래, 그 아저씨야. 아까 몰래 와서 꼴에 양심은 있다고 조의금 두고 간 그 사람. 너도 잘 알지? 그럼요, 이모. 집에 가끔 찾아와서 저를 마치 경쟁자처럼 쳐다보고 말했던 그 사람이요. 그래, 네가 아직 중학생이지만 너도 너희 가족에게 일어난 일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그 사람이야. 그 사람이 아빠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어. 아주 치밀하게. 꽤 오래전부터 준비한 게 틀림없어. 그 사람이 마치 네 아버지가 회사 돈을 빼돌렸다고 생각하게 만들었고 그뿐만이 아니라 아버지가 이중장부를 썼다고 했어. 그리고 꽤 많은 비자금이 있다는 식으로 몰아갔지. 하지만 그건 진실이 아니야. 다 그 사람이 꾸며낸 일이야. 그런데 왜 지금은 할 수 없어요? 이모가 도와주면 되잖아요. 우린 모든 걸 다 알고 있지만 힘이 없고 돈이 없어. 그 사람은 지금 우리보다 너무 힘이 세. 그 사람이 한 나쁜 짓을 알리려면 우리도 그 힘이 필요해. 용진이, 넌 일단 공부부터 열심히 해. 똑똑해야 해. 네 아버지처럼 똑똑하신 분도 이렇게 허무하게 가셨는데 너도 그러지 않으려면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해. 알았지? 알았어요. 그렇게 이모네 집에서 지내며 전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결국 대학 진학에 성공했지만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학교 다닌 것보다 휴학한 시간이 더 길었죠. 그리고 전 아버지를 배신한 그 사람 말고 다른 아버지의 친구를 찾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분의 마지막 기록은 인도네시아 방문에서 끊겨 있었죠. 그분이 나타나 도와주시면 될 텐데.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종이를 만들 질 좋은 나무를 알아보기 위해 인도네시아에 방문했지만 그 뒤로 소식이 없었다. 이게 제가 알 수 있는 정보의 전부였습니다. 우선 먹고 사는 게 급했어요. 그래서 대학교 이름을 내세워 낮엔 수학학원에서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을 가르치고 밤엔 대리운전을 하며 용돈과 학비를 벌었습니다. 손님, 이거 떨어뜨리셨는데요? 감사합니다. 대리콜을 기다리며 편의점 앞에서 뜨거운 캔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제가 편의점에 가는 시간엔 항상 동그란 얼굴에 동그란 눈을 가진 귀여운 알바생이 편의점을 지키고 있었어요. 저 역시 항상 비슷한 시간에 편의점을 들렀으니 서로 얼굴이 익숙해지면서 눈인사를 주고받게 됐습니다. 오늘은 커피 안 드시네요? 네, 속이 쓰려서 배가 좀 든든한 걸로 먹어보려고요. 그럼 도시락이나 김밥은 어떠세요? 그러고 싶은데 연락이 오면 바로 가야 해서요. 남기면 아깝잖아요. 삼각김밥도 괜찮으실 텐데. 손님들이 냄새나는 걸 싫어해서요. 손님이요? 네, 저 대리운전 하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그렇다면 마스크를 착용해보세요. 이것도 손님들이 싫어하시려나요? 글쎄요. 마스크는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오늘 한번 써볼까요? 마스크 저쪽에 있어요. 그렇게 콜을 기다리며 그 알바생과 대화하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이거 새로 나온 신상인데 피로회복에 좋대요. 한번 드셔보세요. 그래요? 안 그래도 밤에 운전하면 졸릴 때 많아서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하는데 추천 고마워요. 그리고 저번에 마스크 쓰고 해보라고 했잖아요. 확실히 손님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마스크 몇 개 더 사려고 해요.
하루는 콜이 일찍 잡혀서 일을 나고 평상시보다 조금 늦게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상황이 저를 반겨주더군요. 손님, 이건 손님께서 흘리신 거기 때문에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여기 조심하란 말이 안 써 있잖아. 손님의 부주의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환불 불가능합니다. 이게 미쳤나, 이씨! 당신이야말로 미쳤어? 190cm 가까이 되는 키는 이럴 때 써먹나 봅니다. 큰 덩치에 부리부리한 눈을 본 그 진상수님은 순간 움찔하더군요. 이거 당신이 뚜껑 잘못 열어서 다 흘린 거잖아. 그런데 지금 누구 보고 물어내라는 거야? 넌 또 뭐야? 네가 여기 점주라도 되냐? 난 손님이다. 네가 여기 계산대 앞에서 얼쩡거리고 있으니까 나까지 계산을 못하고 있잖아. 여기 뒤에 손님 서 있는 거 안 보여? 이거 누구 잘못으로 흘렸어? 이 알바생이 당신 대신 뜯어줬어? 그런 거야? 그런 거면 내가 물어줄게. 이런 것도 아까울 만큼 돈이 없나 본데. 까짓 거 내가 물어줄게. 됐어? 빨리 흘린 거 제대로 닦아라. 여기 냄새 나니까. 본인 실수로 음료수와 얼음을 흘려놓고 대체 누구 탓을 하는 건지. 쭈뼛거리며 제 눈치를 보더니 주머니에서 휴지를 꺼내 바닥을 닦더군요. 저를 쳐다보며 큰 소리는 못 내고 궁시렁거리길래 당신 지금 뭐라고 그랬어? 아니야! 하더니 바로 편의점에서 나가버렸습니다. 괜찮아요? 정말 고마워요. 아무리 설명하고 타이르고 얘기해도 듣지도 않았는데 손님이 와서 뭐라고 하니까 바로 나가네요. 다친 곳은 없죠? 네, 괜찮아요. 어차피 CCTV에 다 찍혔을 거 아닌가? 저 사람이 혼자 실수한 거? 맞아요. 점장 나오라고 할 기세던데 어차피 점장님 왔어도 그 손님 잘못이라 제가 혼나거나 할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너무 피곤하고 성가셨는데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늦으셨네요? 저 다른 곳에서 대리콜이 와서 한번 뛰고 왔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 근처에 사람이 별로 없네요. 그러게요. 늘 북적거렸는데. 제가 자주 찾는 이 편의점 주변은 맛집들이 많이 모여있는 먹자골목이었어요. 그래서 대리를 부르는 손님들이 많아 항상 이 주변에 있었는데 오늘따라 거리가 조용한 거 있죠? 미라야. 점장님. 무슨 일 있었어? 잠깐 CCTV 보는데 어떤 손님이 안 나가고 서 있길래. 본인 실수로 음료수를 흘려놓고 저보고 환불해달라고 했는데 이 손님이 도와주셔서 잘 해결했어요. 그래? 손님,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미라야, 오늘은 일찍 들어가봐. 마무리는 내가 할게. 정말요? 괜찮으니까 들어가봐. 손님,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저도 손님이었고 편의점 알바생도 일이 일찍 끝나고 처음으로 같이 퇴근을 하게 됐습니다. 맥주 한잔하고 갈래요? 네, 좋아요. 그렇게 맥주잔을 놓고 저와 그 알바생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는 이 세상이 그렇게 싫었나 봐요. 그래도 나 혼자 남겨두진 말지. 아버지는 살아계시는지 아닌지 확인할 방도도 없고. 그렇게 보육원에서 자라다가 2년 전에 독립했어요. 지금은 그래도 작은 원룸에서 살아요. 대학교는 당연히 입학하지 못했고 그래도 지금 점장님이 저를 고용해줘서 월세는 벌 수 있어요. 그리고 야간 알바라 돈도 조금 더 많이 주고요. 그래도 열심히 살고 있네요. 손님은 대학생이에요? 네. 정확하게 말하면 휴학생. 저도 세상에 가족이라고는 아무도 없어서
혼자 이 험한 세상 헤쳐나가며 살아야 하는데 쉽지 않네요. 저도 항상 생활비와 등록금에 시달리고 있어서 지금 이렇게 대리운전하면서 살고 있어요. 아, 정말 쉬운 게 없네요. 아까 이름이 미라라고 했어요? 네, 전미라. 이게 내 이름이에요. 저는 강용진입니다. 미라 씨, 우리 잘 지내봐요. 네, 좋아요. 저는 얼마 뒤 군대를 다녀왔고 저녁 후에는 네,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대로 알바생과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나 파인애플 먹고 싶은데. 알겠어. 들어오는 길에 파인애플 사올게. 우리 똘망이가 파인애플이 먹고 싶구나? 아내 임신 7개월째 무지막지했던 입덧이 끝나고 먹고 싶은 게 많아졌던 시기였습니다. 저는 저녁 후에 한 학기만 간신히 다니고 다시 휴학을 하고 일에 매달렸습니다. 저 혼자가 아닌 아내와 뱃속에 있는 아이를 위해 더 열심히 일을 했죠. 학원에서 일을 하는 것보다 과외를 하는 게 수입이 더 좋다고 해서 그룹 과외도 하고 밤엔 여전히 대리운전을 하며 지냈습니다. 그리고 저와 아내 사이에 드디어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아가야, 아빠야 아빠. 만나서 반가워. 손가락 발가락 모두 10개씩 있고요. 아버님, 와서 탯줄 자르세요. 3kg으로 건강하게 태어난 아들은 첫 울음도 아주 우렁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내였어요. 임신 중에도 당뇨 때문에 고생했던 아내는 임신 후유증으로 한동안 고생했습니다. 나 이렇게 평생 아프면 어떡하지? 그럴 일 절대 없어. 내가 꼭 건강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당신은 절대 걱정하지 마. 알았지? 평생을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저와 아내는 서로를 만나 다시 가족을 잃었고 이젠 아이까지 태어났습니다. 저는 가족을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었어요. 과외, 대리운전, 어떤 날엔 시험 감독도 하러 나가고 공장으로 단기 알바도 하러 다녔죠. 그러면서 제가 왜 이렇게 살게 됐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모두 떠나시고 홀로 남은 저에게 강해져야 한다고 했던 이모님. 그리고 왜 강해져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아주 차근히 설명해 주셨었죠. 당장 오늘 내일 먹고 사는 게 일이긴 했지만 전 단 하루도 잊어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 친구. 이젠 아버지 친구도 아니죠. 그분의 성함과 얼굴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꼭 살아계시기를 바라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그리고 그날도 역시나 대리운전 콜을 받고 달려간 한 음식점. 고급 정장을 입으신 어르신께서 이곳으로 가면 된다고 주소를 알려주시는데 어라? 주소가 익숙한 겁니다. 선생님, 이 주소가 정확한가요? 네, 정확합니다. 거기로 가주세요. 나 오늘 가서 딸 만나야 합니다. 당시 다세대 주택에 살았던 저는 우리 주택의 다른 집을 가시나 보다 하고 운전했습니다. 그 다세대 주택엔 우리 가족만 사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오늘 정말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다들 나이만 먹었지 예전 장난기는 그대로더군요. 그러셨어요? 내가 사실 한국 땅 밟은 건 오랜만이라서요. 참 많이 발전했더군요. 뉴스로 접하는 것과 제가 직접 와서 경험하는 건 또 다른 것이더라고요. 해외에서 오래 사셨어요? 내가 원했던 건 아니지만 인도네시아에서 꽤 오랜 시간 지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러면 인도네시아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발리에서 아주 큰 풀빌라를 운영하고 있어요. 오, 멋진 일을 하시네요. 아유, 우리 딸이 어렸을 때 수영 신동이었어요.
물을 어찌나 좋아하던지 물도 좋아했고 또 그만큼 수영도 잘했고 그래서 정말 선수를 시키려고 했는데 본의 아니게 가족들과 헤어지게 됐습니다. 아이고, 어쩌다가 그렇게 되셨어요? 내 불찰이었지. 사람을 너무 믿은 내 불찰이었어. 당시 나랑 친구들이랑 사업을 했었거든. 그런데 한 놈이 우릴 배신했어. 그래서 난 가족들과 생이별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나는 되도록 빨리 가족을 찾으러 한국으로 들어오고 싶었는데 그게 정말 쉽지가 않더이다. 그런데 이번에 드디어 우리 수영 잘하는 딸이 어디 사는지 알게 됐어요. 빨리 만나러 가고 싶었는데 친구들 만나서 중요하게 해야 할 일들이 있어서 이제야 딸 집에 찾아갑니다. 따님께서도 선생님을 뵈면 정말 좋아하시겠어요? 그래야 할 텐데 말입니다. 나를 잊었다고 해도 전 할 말이 없어요. 선생님의 얘기를 들으니 우리 아버지도 생각도 나더라고요. 아버지야말로 친구를 너무 믿은 죄로 그렇게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셨는데 이 선생님께서도 잘은 모르지만 엄청난 고난과 역경을 겪으셨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가 처음 보는 총각한테 별 얘기를 다 하네. 그냥 한번 웃고 잊어줘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꼭 따님을 만나서 회포를 푸셨으면 좋겠네요. 네, 고마워요. 그렇게 아버지를 생각하며 달리니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손님, 도착했습니다. 고마워요. 그리고 저 역시 그날은 집으로 온 김에 일찍 마무리를 해야겠다고 집으로 올라가는데 제가 모셔다 드린 손님도 저를 따라오는 겁니다. 선생님, 외람된 말씀이지만 몇 호에 가세요? 나는 302호에 갑니다. 302호요? 거긴 우리 집인데요. 정말 302호가 맞으세요? 맞는데? 일단 이쪽으로 올라오세요. 저는 너무 의아했어요. 분명 따님을 만나러 오신 거라고 했는데 우리 집의 딸이라고는 우리 아내밖에 없는데 아내의 아버지, 그러니까 장인어른은 돌아가셨다고 했거든요. 여보, 나왔어. 잠깐만 나와봐. 왜? 오늘 일찍 들어왔네? 선생님, 여기가 302호고 저희 집입니다. 혹시 집을 착각하신 건 아니세요? 미라야. 네? 미라야. 아빠 왔다. 아빠라고요? 아빠? 그럴 리가 없는데. 누구세요? 아빠가 너무 늦게 왔지? 우리 딸, 아빠가 너무 미안해. 아빠 못 알아보겠어? 정말 우리 아빠야? 우리 아빠 왼쪽 귀 뒤에 엄청 큰 점이 있었어요. 잘 봐라, 여기 점. 우리 딸 별명은 라면. 왜냐하면 이름이 라로 끝나니까. 그리고 우리 딸이 제일 좋아했던 간식은 라면. 그것도 우리 딸 이름처럼 라가 들어가니까. 그리고 우리 딸이 처음 샀던 수영복색은 꽃분홍색. 그거 미라 할머니가 사주신 거지? 아빠 어디 갔다가 이제 온 거야? 아빠 너무 보고 싶었는데. 아빠 생각 매일 했는데. 아내의 오열에 옆집에 사시는 할머니께서 놀라서 나오셨습니다. 장인어른이 오랜만에 오셔서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우리 새댁이 아빠가 많이 보고 싶었나 보네. 괜찮아. 나 신경 쓰지 마라. 괜찮아.
일단 집으로 들어가세요, 아버님. 누추하지만 들어오세요. 제가 미라 남편 강용진입니다. 뭐라고? 자네 이름이 용진이야? 제 이름을 듣고 놀라신 장인어른의 표정을 보니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분명 어딘가에서 뵌 얼굴인데 대리운전을 하며 만났던 손님들은 아닌 것 같고 아주 오래전 그 옛날에 뵌 적이 있는 얼굴. 일단 앉으세요, 아버님. 아이고, 우리 아기도 깼네. 준수야, 외할아버지야. 아이고, 우리 딸 정말 다 컸구나. 커서 결혼도 하고 이렇게 아이도 낳고. 나 정말 할아버지가 된 거냐? 우리 아들이야. 봐봐, 우리 남편 닮았지. 아버님, 절부터 받으세요. 저는 미라와 함께 살고 있는 강용진이라고 합니다. 내가 아무래도 우리 사위 아버님과 잘 알았던 사이였던 것 같구나. 대체 아빠,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집은 어떻게 알고 찾아왔어? 나 정말 아빠가 너무 보고 싶었는데, 이젠 엄마도 없으니까 아빠가 살아계셨으면 좋겠다. 지금 내 옆에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항상 생각했는데. 미라야, 너 어렸을 때 아빠 나무 보러 외국 나갔던 거 기억나니? 기억나. 그때 아빠 종이 만들었잖아. 그래서 종이에 쓰일 좋은 나무 구하러 간다고 나갔는데 아빠 안 돌아왔어. 아버님, 종이를 만드셨어요? 어디에서요? 어떤 공장에서요? 당시 저희 아버지도 종이를 만드셨었는데 혹시 인도네시아로 가신 거세요? 이제야 내가 기억이 나는가? 맙소사. 아버님! 제 장인어른은 저희 아버지와 같이 동업했었던 친구분 중 한 분이셨던 겁니다. 그 배신한 그분 말고 다른 분이요. 자네가 식목일에 집마당에 나무 심었던 날이 아직도 기억나네. 그 나무 지키지 못해서 아쉽진 않았고. 아버님, 정말 승재 아저씨 맞아요? 저에게 항상 라면 사다 주셨던 승재 아저씨. 그래, 맞아. 너도 좀 어렸을 때랑 이렇게 똑같니? 아주 아버지 판박이야. 얼굴은 말할 것도 없고 덩치나 목소리도 비슷해. 당신 아버님이랑 우리 아빠랑 아는 사이인 거야? 미라야, 오섭이 아저씨 생각나? 응. 오섭이 아저씨 장난꾸러기 아들이 지금 네 남편이다. 헐. 어쩜 이런 우연과 인연이 있을까요? 저희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이제 너희들도 다 커서 어른이 됐고 이렇게 결혼해서 애까지 낳았으니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주마. 우선 내가 한국에 올 수 없었던 이유부터 말해줄게. 저도 전해 듣기만 했던 그 옛날의 사건, 드디어 전말을 알게 됐습니다. 당시 나와 호섭이 그리고 무신이는 모두 초등학교 다니기 전부터 친구였어. 삼총사로 동네에서 꽤나 유명했지. 그렇게 같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와 호섭이는 서울로 대학을 입학하고 무신이는 동네에 남아 작은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어. 나는 영문과를 나왔는데 호섭이는 공대를 나왔지. 그리고 방학해서 시골집에 내려갔더니 무신이가 같이 사업을 하자는 거야. 우린 좋다고 했어. 특히 네 아버지 호섭이가 정말 손재주가 좋았어. 못 만드는 게 없었고 못 고치는 게 없었거든. 그래서 일단 셋 다 군복무를 마친 다음에 생각해보자고 하고 군복무를 마치고 우린 대학을 졸업하고 시골로 내려갔지.
어머니도 얘기해주지 않으셨던 아버지의 얘기였습니다. 무신이는 뭐라든 돈만 많이 벌면 된다고 했어. 이은 그때부터 돈을 밝혔어. 그리고 종이를 만들자고 했던 건 호섭이 생각이었지. 호섭이는 공부를 하면서 종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된 거야. 책도 전부 종이로 만들잖아? 제일 좋은 종이를 제작해 학생들이 좋은 책으로 공부하길 바랬던 거지. 그럼 아빠는 무슨 일을 했어? 난 영어를 하니까 당시 새로운 기계 설명서 같은 걸 해석해줬지. 그리고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야. 호섭이는 지금이 기회라고 했어. 우리나라 나무뿐만 아니라 외국의 제일 좋은 나무도 들여올 수 있으면 들여와야 한다고 했지. 뿐만 아니라 종이를 수출할 생각까지 갖고 있었지. 그래서 아빠가 해외에 자주 나갔던 거구나. 이제야 아버지가 식목일마다 저에게 나무를 심게 한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나무가 없으면 종이를 만들 수 없으니까요. 우선 내 얘기를 먼저 해주마. 나는 그렇게 아시아 국가들을 다니며 나무 상태를 확인하러 다녔어. 그래서 미라 어렸을 적에 함께 해주지 못한 시간이 많아서 지금도 미안해. 장인어른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고 아내 역시 그런 장인어른을 보며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이제 괜찮아. 아빠 왔으니까. 이제부터라도 아빠랑 매일 같이 있을 거야. 그래, 그러마. 꼭 그러자. 아무튼 그때도 인도네시아에 나무를 보러 갔었는데 홍수가 났어. 홍수요? 그래, 홍수. 정말 순식간에 무섭도록 비가 쏟아지는데 여기서 나무숲에서 나갈 수가 없더구나. 그래서 거기서 죽는구나 생각하던 찰나에 당시 안내를 해줬던 가이드가 나를 구하러 왔지. 그래서 그곳에서 간신히 나왔지만 비가 열흘 동안 멈추지 않고 내려 그 동네 자체를 벗어날 수가 없었어. 그리고 간신히 한국에 돌아왔는데 오자마자 직원이 나를 데리고 급하게 가는 거다. 왜 그러냐 이유를 물어보니 무신이가 일을 쳤다는 거야. 호섭이와 내가 배신자가 돼서 당시 투자자들이 나를 찾으러 다니고 있다는 얘기였다. 그 직원은 나보고 다시 바로 외국으로 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고 그래서 며칠 숨어 있다가 우리 딸하고 아내한테 인사도 못하고 바로 다시 인도네시아로 출국했어. 그럼 그때 인도네시아까지 찾으러 오는 사람은 없었어요? 무신이가 왔었어. 배신자. 자신은 공장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한 거다. 계속 호섭이가 맡아서 일을 했으면 우린 진작에 망해 다 굶어 죽었을 거란 얘기를 아주 뻔뻔하게도 하더구나. 그럼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지. 이게 지금 뭐하는 짓이냐고 따져 물었지. 그랬더니 장부를 보여주면서 나와 호섭이가 이중장부를 쓴 거 아니냐고 오히려 물었어. 뒤에서 우리가 돈을 빼돌리고 있다고 했지. 나는 절대 그런 적이 없고 모든 게 결백하니 지금 한국으로 무신이 너와 함께 들어가서 다 밝히겠다고 했어. 그랬는데 이놈이 우리 가족을 가지고 뭐라고 하더구나. 여기서 잠자코 지내라고. 그럼 나와 우리 가족은 손대지 않겠다고 했어. 나는 그 말이 너무 무서웠어. 그래서 손을 벌벌 떨면서 일단 알겠다고 했다. 내가 그렇게 겁이 많고 무능력한 사람이라는 걸 그때 뼈저리게 느꼈어. 그래도 비밀리에 한국에 들어가서 잠깐이라도 아내와 미라가 잘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는데 인도네시아에 나를 감시할 사람을 두고 갔어, 그 자식이. 나는 몇 년 동안 정말 꼼짝도 못하고 감시 아래 생활했어야 했지. 그렇게까지 해서 그 아저씨가 얻은 게 뭔데요? 맞아.
나쁜 짓은 본인이 했으면서 뭐가 그렇게 당당해서 그런 짓을 하지? 지금처럼 그때 전자기기가 발달했으면 그 장면을 어떻게든 남겼을 텐데 그러질 못해서 억울할 뿐이었지. 무신이는 늘 자격지심이 있었어. 대학을 가지 못한 자격지심. 서울에 올라가 보지도 못하고 늘 그 시골 동네에서 살았다는 자격지심. 거기다 나와 호섭이의 아이디어가 좋아 공장은 점점 더 발전해가고 있었는데 본인은 하는 게 없는 것 같고 이러다 경영진에서 물러나야 하는 거 아니냐는 두려움이 덮쳤다고 했어. 그래서 그렇게 미련하게 그런 짓을 저질렀어. 그럼 이번엔 어떻게 한국에 오시게 된 거예요? 무신이한테 연락이 왔어. 미안하다고. 이제 들어오라고. 그럼 최근까지 아버님을 감시했다는 거예요? 그래, 정말 끈질기지? 내가 들어오는 순간 본인의 잘못이 만천하에 드러날 게 뻔하니까 지독하게도 지금까지 나를 감시했어. 그러다 무슨 심경의 변화가 생겼는지 이제 한국에 와도 괜찮다고 하더구나. 그래서 바로 한국으로 들어왔어. 정말 몰라보게 변했어, 나의 고국이. 그리고 제일 먼저 한 일은 당연히 아내와 우리 딸을 찾는 거였지. 오늘도 실은 무신이와 한잔하고 오는 길이다. 그런데 아빠, 엄만 괜찮아. 우리 딸이 미안해할 일이 아니야. 그때 옆에 같이 있어주지 못해서 아빠가 너무 미안해. 아빠가 겁이 많아서 그랬어. 정말 미안해. 외롭게 해서 세상에 혼자 남겨둬서 아빠가 너무 미안해. 그리고 자네한테 정말 고마워. 우리 딸 옆에 든든하게 있어줘서. 그리고 또 미안하네. 자네 역시 혼자 남겨졌을 텐데. 아빠 친구라는 사람이 도와주기는커녕 나타나지도 않고. 사실 그땐 아버님 생각이 나지도 않았어요. 그냥 앞으로 살아내야 할 것들이 막막해서 그저 이악 물고 공부만 했죠. 그런데 아빠, 나 여기 사는지 어떻게 알았어? 놀라지 마라. 무신이가 알려줬어. 네? 아저씨가요? 꿀에 걱정이 되긴 했나 봐. 너희는 모르겠지만 잘 지내나 못 지내나 가끔 와서 살펴보고 갔대.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누구 때문에 두 가족이 이렇게 된 건데 어쩜 사람이 그렇게 뻔뻔할 수가 있어요? 저도 아저씨 만나야겠어요. 정말 참을 수가 없다고요.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가셨는데 어머니는 암으로 고생만 하셨다고요. 이게 다 무신 아저씨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와중에 저와 미라가 잘 살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을 했다고요? 확인이 아니라 저희 역시 감시였겠죠. 혹시 얘네들이 무슨 정보를 알아낸 건 아닌지, 아버님을 만난 건 아닌지 그런 게 궁금했겠죠? 맞아. 나 지금 너무 무서워서 소름 돋았어. 징그럽다고. 그래서 만약에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겼으면 어쩌려고 그랬는데? 다 필요 없어요. 아저씨를 직접 만나야겠어요. 그렇게 며칠 뒤 저는 정말 25년 만에 처음으로 무신 아저씨를 만났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가게 만든 사람. 아버지와 장인어른을 배신하고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한 사람. 무신 아저씨 역시 얼굴에 주름이 많이 늘었지만 그 날카로웠던 인상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동안 잘 먹고 두 다리 잘 펴고 사셨나 보네요. 웅진아. 긴 말 필요 없어요. 이제 와서 무슨 사과라도 하려고 하시는 거세요? 이제 와서? 아저씨가 잘못했다.
전부 아저씨 탓이야. 정말 잘못했다. 이제라도 사과할 수 있게 해다오. 이게 다 무슨 소용인데요? 이렇게 하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시 제 곁으로 돌아와요? 장모님이 다시 돌아오시냐고요? 애초에 이런 일 자체를 만들지 말았어야죠. 아저씨가 공부하다 만 거, 대학 안 간 거, 시골에서만 지낸 거, 그거 다 아저씨가 선택한 일이잖아요. 누가 시켰어요? 누가 시켰냐고요? 그리고 당신 자리가 위태롭다고 느꼈으면 더 열심히 일할 생각을 해야지. 그런 일을 꾸며서 양쪽 집안을 이 꼴로 만들어요? 어때요? 우리 아버지랑 장인어른은 당신을 친구로 생각했는데 당신은 그저 당신 몫을 빼앗아가는 경쟁자로만 생각했잖아. 경쟁자들 사라지니까 아주 살판 나셨겠네요. 종이의 질은 더 올라갔나? 매출은 얼마나 늘었어요? 직원들도 다 좋아하던가요? 대체 어떻게 선동했길래 그 많은 사람이 우리 아버지와 장인어른을 그렇게 오해했을까? 종이공장 사장하지 말고 다른 일을 해보세요. 아주 솜씨가 기가 막히네. 나 이제 생각나요. 그때 식목일에 우리 집 마당에 나무 심던 날 아저씨도 있었죠? 장인어른은 나무 잘 가꾸라고 좋은 얘기만 해주셨는데 아저씨는 어린 절 보고 경쟁자라고 했어요. 아저씨의 그 불안과 탐욕 때문에 아주 소름이 끼쳐요. 저 그때 5살이었어요. 친구의 그런 어린 아들을 보고도 혹시 얘가 커서 내 자리를 뺏으면 어떡하지? 그런 추한 생각만 했어요? 그래, 난 모든 게 다 불안했어. 그리고 당시 공장 직원들은 날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 두 사장님에 비해 하는 일도 없으면서 월급만 챙겨간다는 얘기가 많았다고. 난 늘 위기의식을 느꼈고 어떻게 하면 이 공장에 내 입지를 굳힐 수 있을까? 그 생각만 했다고. 그러니까 아저씨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럴 때 뭘 공장에 이득이 되는 아이디어를 내지 사람 쫓아낼 생각 같은 거 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이제 와서 사죄? 사죄? 당신 마음 편하려고 하는 사죄인 거 내가 모를 것 같아요? 난 절대 당신 용서 못해. 아니, 하지 않을 거야. 당신은 평생 공포에 떨면서 살아야 해. 초대 공장장님이 사실은 동업자들을 배신자로 만들고 위험에 처하게 해서 그 자리를 차지한 거래. 이런 소문이 날까 늘 전전긍긍하며 지내길 바랄게요. 사과? 사죄? 와서 무릎 꿇고 빌면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한 그 못된 마음. 저야말로 평생 잊지 않을게요. 아저씨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와 장인어른보다 한 수 아래인 거예요. 장인어른, 가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너무 늦은 사과, 너무 늦은 깨달음, 그리고 이 정도면 해결되겠지 생각한 그 안일함. 다시는 볼 일 없겠죠.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그리고 저와 장인어른, 아내는 저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신 곳으로 향했습니다. 여서봐, 영수님, 이 못난이가 이제야 찾아왔습니다. 그곳은 이제 좀 편하니? 우리 애들 마음 졸이고 지켜봤지? 이제 내가 있으니까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돼. 내가 우리 아이들 잘 보살펴 줄게. 그러니까 진짜 걱정하지 마. 나 돈도 많이 벌어놨어. 정말 악착같이 일했어. 언젠간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겠지 생각하며 일만 했어.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그 어떤 걱정도 하지 말고 편하게 쉬어. 알았지? 이제 자주 찾아올게. 저와 아내를 지켜줄 어른이 다시 생겼다는 게 전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너무 외로웠거든요. 아내도 저에게 얘기했지만 다시 의지할 사람이 생겨서 집에 혼자 머무르지 않아도 돼서 너무 좋다고 했었거든요. 저 역시 아내뿐만 아니라 정말 큰 어른을 만나게 돼 혼자 짊어졌던 것들을 이제 내려놔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너희 이사부터 하자. 아빠, 그런데 있잖아. 아빠 인도네시아에서 무슨 일 하면서 지냈어? 나무가 꼭 종이 만드는 데만 사용하는 건 아니잖니? 하도 나무를 보고 다녔더니 나무 도사가 됐지. 그래서 그곳에서 종이는 만들지 않고 건축하는 일을 했어. 나무뿐만 아니라 다양한 건축 자재를 경험하고 배웠지. 그리고 그때 인도네시아에 정말 큰 리조트를 짓고자 하는 사람을 만났어. 그 사람과 함께 호텔을 건설했고 그곳에 지분을 가지고 있지. 그러니까 이제 돈 걱정은 하지 마. 알았지? 우리 사위도 휴학한 대학 다시 다니고 학비 걱정은 당연히 할 필요 없고 우리 딸은 뭐 배우거나 하고 싶은 거 없어? 나 실은 다시 수영하고 싶어. 선수까진 아닌데 집 근처에 수영장 있으면 가서 강습받고 신나게 수영하고 싶다. 그거 말곤? 그래서 자격증 따서 학생들 가르치고 싶어. 생활체육 지도사 같은 거. 못할 것도 없지. 우리 딸 하고 싶은 거 다 해. 저는 그렇게 장인어른 덕분에 복학했고 임신 후유증에 시달렸던 아내는 제대로 치료받기 시작했어요. 그 사이에 이사도 하고 아들 준수 돌잔치도 하고 저는 졸업반이 돼서 인턴으로 회사에서 일도 했습니다. 아내는 다시 수영을 시작했고 아내 역시 체육학과에 입학해 조금은 늦은 대학 생활을 시작했어요. 아이고 준수야, 엄마 오늘도 학교 가네. 엄마 공부하고 오는 동안 할아버지랑 있자. 아버님, 늘 고맙고 죄송해요. 아이 그런 얘기 마라. 그동안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것들 다 해야지. 나 우리 손자랑 같이 있는 거 너무 좋다. 그러니까 얼른 일 잘하고 와. 미라는 오늘 늦는다는구나. 네, 과제가 많아서 도서관에서 다 하고 온대요. 자네도 회식 있으면 괜히 빼지 말고 즐기고 들어와. 알았지? 네, 아버님. 다녀오겠습니다. 준수야, 아빠 회사 갔다 올게. 할아버지랑 잘 놀고 있어. 그리고 세월이 지난 지금 우리 가족은 인도네시아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준수는 벌써 10살이 됐어요. 저는 장인어른이 지분을 갖고 있는 리조트에서 일하고 있고 아내는 아들을 돌보며 여행객들에게 스노우쿨링을 가르치고 있어요. 우와, 당신 정말 인어공주 같아. 이렇게 물을 좋아하는데 진작 수영하게 해줄걸. 당신 수영하면서 건강도 좋아지고 덕분에 자격증까지 땄잖아. 그땐 수영할 형편이 아니었잖아. 지금이라도 다시 할 수 있어서 나 정말 행복해. 우리 아빠도 다시 만났고 그 덕에 이렇게 좋은 곳에서 살고 있잖아. 아직도 꿈 같아. 이게 만약 꿈이라면 절대 깨지 않는, 영원히 이어지지 않는 꿈이었으면 좋겠어. 당신은 어때? 나도 그래. 당신을 만난 거, 아버님이 다시 돌아오신 거. 지금 생각해도 신기해. 당신이 내가 늘 아저씨라고 불렀던 분의 딸이었다는 게 많은 사람이 우리 아버지를 찾으러 다닐 때도 먼 곳에서 우리 아버지를 걱정하고 계셨던 분이 있다는 게 조금은 위안이 돼. 사실 나는 복수를 꿈꿨었거든. 이모님이 이 일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고. 아버지가 편해지려면 내가 아버지의 청렴함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하셨었거든. 그래서 그 목표 하나만 바라보고 공부만 했어. 내가 똑똑해야 뭐라도 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현실은 당신도 본 것과 마찬가지로 녹록지 않았잖아. 나는 휴학을 밥 먹듯이 했고 당신은 대학조차 가지 못하고 편의점에서 일해야 했고
그런데 당신이 대리운전을 안 하고 내가 편의점에서 일을 하지 않았다면 우린 못 만났을 거야. 또 그건 그렇네. 좋은 것만 생각하자. 이젠 그런 지독했던 마음도 다 내려놓고 좋은 미래만 생각하자. 그리고 준수한테는 그런 고생 물려주고 싶지 않아. 당연하지. 아버지들 세대처럼 그렇게 엄청난 일이 생기진 않겠지만 정말 우리 준수만큼은 힘든 일 겪지 않고 자랐으면 좋겠어. 우리 부모님도 같은 생각이셨겠지? 감히 평화라는 말을 써도 될까요? 비로소 마음의 안정이 찾아온 것 같아요.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느낌이랄까요? 비록 부모님은 제 옆에 안 계시지만 항상 제 마음속에 살아계시는걸요.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불행이 거치니 비로소 온전한 행복이 찾아왔네요. 여러분 모두 늘 항상 행복의 기운이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